그러니까 일단은 생명과학은 과탐이 있고 사문을 하나 선택을 했구나. 우리 생명과학을 선택한 이유가 뭐지? 진로가 아, 있는데 음. 혹시 3번 때 너무 안 나오면 사탕이 나오는 생각이 있어요. 아, 그럼 두 과목 다 사탐으로. 그래서 이게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명과학을 내가 만약에 선택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마음속에 이제 내가 과목을 바꿀 거라는 그런 여러 가지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 과목에 집중을 못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초반에 이제 수업을 하더라도 얘네들이 만약에 좀 어렵거나 또 성적이 안 나오게 되면 사탐으로 갈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목의 집중도가 떨어질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원래는 만약에 어떤 과목을 내가 선택을 하게 되면 매수의 진을 쳐야 되거든. 내가 절대로 과목을 바꾸지 않겠다. 그렇게 해야만 초반에 집중도가 높아지는데 그게 안 되게 되면은 또 나는 안 나오면 또 다른 걸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과목의 집중도가 좀 떨어질 것 같은데, 성적이 어느 정도 나와 보통? 그냥 모의고사는 2등, 음. 내신은 3등. 근데 모의고사는 2등급 정도 나오는 거지. 그러면 지금 생명과학원을 어쨌든 2학년 때 내신으로 배우실 거고, 겨울철은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할 생각이에요? 겨울에 이제 이수업 듣고 이수업만 다시 들으려고 했어요.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일단은 선택을 할 때 일단은 바탕 같은 경우에는 이걸 좀 선택을 해보면 바탕을 선택했을 때의 장점 같은 경우하고 단점을 생각을 해보면 일단 장점은 원서의 자유예요. 원서의 자유. 그러니까 바탕을 선택을 했다 했을 때 원서에서 불리한 점은 없어. 그렇잖아. 내가 성적에서 어떻게 점수가 안 나오거나 성적에서 불리한 점은 있을 수 있어도 원서를 쓸 때는 기본적으로 바탕을 선택했을 때는 이과 쪽에서는 뭐 손해볼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장점이라는 게 원서의 자유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네가 나중에 수능을 봤을 때 내가 어떻게 볼지 모르잖아. 어떤 점수가 어떻게 잘 나오고 어떤 과목이 잘 안 나오고 이럴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영어를 못 봤어. 근데 수학을 좀 잘 봤다 치면 그럼 네가 나중에 이제 원서를 쓸 때 수학의 비중이 좀 높은 쪽으로 좀 아무래도 써야 되겠지, 그지?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수학의 점수를 많이 반영하는 쪽에 쓰려고 했더니 뭐 예를 들어서 과탐의 가산점이 좀 많다거나 뭐 과탐에 어떤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원서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제약상이 걸리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나중에 수능의 솔직히 어떤 과목을 잘 보고 못 볼지를 모르기 때문에 장점 같은 경우는 이제 원서의 자율성이 있는 거지. 일단은 이거 가지고 뭐 원서 쓸 때 뭐 제약을 받거나 이런 건 없을 거니까, 그지? 단점은 공부에 안 나요. 난이도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과탐이 사탐에 비해서 훨씬 더 난이도가 높잖아요. 특히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뭐 이번에 수능에서 워낙 어려웠으니까 문제가 완전 불수능이었잖아. 생명만 따지면.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다 보니까 공부량이 거의 사탐에 내가 볼 때는 한 4배 정도 된다고 보거든. 수학으로 따지면 이제 수학의 한 40% 정도의 공부량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공부량을 내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죠? 이 난이도를 내가 따라가서 내가 원하는 점수를 맞을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단점이 있는 거지. 그럼 만약에 내가 어찌어찌해서 만약에 바탐을 선택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바탐을 선택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어떤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되느냐? 그럼 이제 니도 이제 선택을 했다시피 물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물리를 좋아하는 애들이 많아. 이게 약간 물리는 골수팬들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물리는 실제로 진짜 물리를 미치도록 좋아해서 잘하는 애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은 그 골수팬들을 이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죠? 즐기는 자를 따라갈 수가 없잖아. 그리고 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당연히 화학은 선택하면 안 돼. 일단은. 그럼 결국에는 생지를 해야 돼. 생명하고 제약하고. 그리고 어쩔 수 없어. 이게 마지막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선택의 폭이 없어. 생명학하고 지구학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명과학을 선택을 했을 때 그러면 어떤 이점이 있을 수 있느냐? 요걸 한번 생각해보자. 무조건 뭐 생명과학을 선택을 한다고 해서 저도 아까 얘기했지만 뭐
안 되면 사탑으로 갈 생각도 있다 했는데, 그러면 생명과학을 선택했을 때 어떤 이점이 있을까? 요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우리가 요번에 수능이 되게 어려웠잖아요, 그지? 거의 뭐 1등급까지 42점 만드니까 되게 불수능인데, 그러면 만약에 올해는 그럼 수능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아무도 몰라. 하지만 우리가 머릿속에는 올해처럼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돼. 무조건. 그죠? 뭐 올해처럼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지만 어쨌든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럼 예를 들어서 세 가지 난이도를 생각을 해보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적정 난이도로 나왔을 때, 적정 난이도로 나온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난이도에서 1등급 컷이 한 45에서 한 47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적정 난이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 실력에 맞게끔 성적들이 그대로 나오는 걸 적정 난이도. 아주 잘하는 애들은 아주 잘 나오고, 뭐 적당한 상위권들은 적당한 상위권 점수가 나오고, 이걸 우리가 적정 난이도라고 하거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수능. 이런 거 이제는 만점 받아도 100분위가 100이 안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불수능. 올해처럼 어려워진 경우. 그럼 이제 이렇게 세 가지 난이도가 있을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생을 세 가지 타입으로 나눴을 때, 극상위권, 최상위권인 애가 있고, 그 다음에 한 4위권 정도? 여기 한 1, 2등급 정도. 근데 예를 들어서 1, 2등급이 나왔다. 내가 만약에 1등급도 나오다가 2등급도 나오다가 만약에 모의고사 이렇게 나오면 그건 자기 실력이 2등급이야. 자기 실력이 2등급이라고 생각해야지. 이거는 자기가 운이 좋아서 가끔 1등급을 맞는 거지. 대부분 그런 학생들은 거의 실력이 한 2등급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 그 다음에 이제 중위권. 하위권은 얘기할 필요가 없어. 어차피 하위권 애들은 공부를 안 해. 걔네들은 사탐을 가더라도 어차피 공부를 안 할 거야. 그러니까 하위권 애들은 빼고 어느 정도 공부할 생각이 있는 애들만 가지고 한 세 가지 등급으로 나눴을 때 생각을 해보면 적정 난이도가 나오면 기본적으로는 얘가 되게 유리해. 극상위권 애들은 되게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얘네들은 뭐 모의고사 보면 대부분 만점 나오는 애들이기 때문에 뭐 적정한 수준으로 나오면은 자기들이 원래 갖고 있는 실력대로 나오기 때문에 되게 유리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얘네들은 어차피 자기 수준대로 나오지만 약간의 불리함이 좀 있을 수가 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우리가 이제 이런 거지. 얘네들이 불리하지 않다는 이유는 뭐야? 우리가 내가 불리하다는 얘기는 나보다 실력이 없는 애가 나보다 위로 올라갈 수 있으면 이게 불리하다는 얘기거든. 근데 얘네들 위로 올라갈 수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얘네들은 약간의 불리고 얘네들 뭐 불리할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근데 이제 물수능이 되면 얘네들은 어차피 상관이 없어. 얘네들은 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얘네들은 뭐 적정 난이도가 나오든 물수능 나오든 어차피 만점 받을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럼 얘네들은 뭐 시험 보면 물수능 나오면 뭐 한 10분씩 남겠지. 그러면 자기가 풀었던 거 검토할 시간도 있으니까 오히려 더 좋아. 그 다음에 얘네들은 약간씩 유리할 수가 있어. 아주 양유리. 왜냐하면 이런 상위권 애들은 기본적으로 물수능이 되었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유전도 한번 풀어볼 만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난이도가 좀 낮게 나오면 얘네들이 어쨌든 간에 점수를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유리할 수 있고 중위권 애들은 물수능 나와도 어차피 안 돼. 왜냐하면 이런 애들은 어차피 3, 4등급 애들은 유전을 못 풀어. 물수능으로 나와도 유전은 어려워.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차피 못 풀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들도 뭐 그렇게 유리한 점은 없어.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불수능이지.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얘네들이 굉장히 불리해져. 얘네들이 굉장히 불리할 수밖에 없어. 이게 왜 불리할 수밖에 없냐면은 자 이런 게 있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50점을 받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극상위권에 50점을 받는 학생하고 만약에 두 문제 정도, 이 두 문제 정도의 차이가 나는 학생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그럼 뭐 한 두 문제 정도 차이가 나니까 한 45점쯤 된다고 치자. 그럼 얘네들이 실제로 실력으로 만약에 제대로 점수가 나오면 이렇게 두 문제 정도 차이가 나올 수가 있거든. 이때 뭔 얘기인지 알지?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이게 주관식이 아니잖아. 객관식이잖아. 이 객관식은 뭐가 존재하냐면 찍어서 맞을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얘네들이 두 문제를 찍어서 다 맞을 수도 있잖아요. 뭐든지 간이.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얘가 만약에 두 문제를 찍어서 요 점수와 같아질 확률이 한 4% 정도가 돼요. 왜냐면 두 문제니까 5분의 1 곱하기 5분의 1이잖아요. 결국에. 그죠? 그럼 여기 한 4% 정도 된단 말이야.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보자. 문제가 어려워서 이번에 수능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자기 실력대로 20문제를 다 풀어서 맞춘 애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선생님들이 풀어도 되게 어렵거든.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 극상위권 애들이 자기가 실력을 다 하더라도 만점을 맞기가 힘들다는 얘기잖아요. 그지?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극상위권 애들이 하나 정도를 찍을 수밖에 없는 정도의 불수능이었다 치면 47점. 그럼 여기서 뭐 한 얘네들이 두 문제 정도 차이 나는 애들은 원래는 한 41점 정도를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얘는 한 문제를 찍어야 돼. 얘는 세 문제를 찍을 수밖에 없는 실력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 여기서 이걸 세 문제를 찍어서 2위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8%가 돼요.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두 문제를 찍어,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 45점, 극삭인 애가 불수능 때문에 얘가 실력을 다해서 봤을 때 한 45점 정도는 나올 수 있는데 두 문제는 찍어야 될 수밖에 없는 불수능이다. 그럼 이제 또 밑에 애들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이제 네 문제를 찍어야 돼. 얘는 네 문제를 찍어야 되잖아. 그럼 이렇게 해서 얘네들보다가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한 10% 정도 돼. 당연히 그 확률이 올라가겠지. 얘도 찍어야 되니까. 얘도 찍으려면 얘도 실패할 확률이 생기잖아요, 결국에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결국에는 자기 실력대로 보면은 밑에 있어야 될 애들이 찍어서 얘네들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만들어지거든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전국에서 실력으로 45점을 맞는 애들이 있다고 치자. 뭐 얘네들이 뭐 한 200명 정도 있다고 치자. 그래서 실력으로 45점. 그러면은 뭐 한 예를 들어서 밑에 뭐 한 41점 정도 이렇게 맞는 애들이 뭐 한 1000명 정도 있다고 치자고요. 요거는 실력이 알겠어요. 그냥 45점을 맞는 애들이 아니라 실력으로 자기 실력으로 45점을 풀 수 있는 학생들이 한 200명 있다고 치고 1000명 정도 있다고 쳤을 때 그럼 아까 전에 얘네들이 만약에 두 문제를 찍고 얘도 네 문제를 찍으면 10%가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100명이 되잖아요. 그럼 얘네들 위로 100명이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때. 그러면 불수능이 되면 될수록 자꾸 뭐가 생기냐면 극사위권을 제외한 나머지 애들이 역전을 시킬 수 있는 확률이 자꾸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만 100명이지 이 중간에 있는 애들은 이거보다 더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극사위권 애들은 어떻게 보면 문제가 어려워져서 자기들도 몇 문제를 찍을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이번에 수능처럼 그 정도의 난이도로 나오게 되면 걔네들은 되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전처럼 안전하게 50점을 맞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자기들도 한 문제, 두 문제 찍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만약에 극사위권이 아니라면 내가 만약 이런 정도에 속하는 학생이라면 그래도 불수능이 되면 어느 정도는 해볼만 하다는 얘기지. 생명과학을 선택을 했을 때 내가 원익인체 간이 그래서 오히려 문제가 더 어려워져서 극사위권도 찍을 수밖에 없는 난이도면 오히려 너희들이 유리할 수 있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나는 그래 올해 한번 생명과학을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만약에 여기서 극사위권 애들이 만약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그러면 극사위권 애들은 어쨌든 안전하게 50점을 가지려고 노력을 할 거고 걔네들은 어차피 막 의대나 이런 쪽에 지원할 거니까 어쨌든 안전하게 50점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면 극사위권 애들이 생명과학을 약간 선택을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극사위권들이 작년에 한번 피를 뽑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극사위권 애들이 약간 이제 나가지 않을까. 여기서 뭐 사탐너를 하는 애들이 극상위권 쪽에서도 많이 생기지 않을까. 실제로 내가 이제 고2 때 올해 작년에 고2 애들 내시를 하면서 걔네들이 고3으로 넘어갈 때 내가 수업하는 애들 중에 전교 1등 하는 애들도 몇 명 있었단 말이에요. 각 학교에서. 근데 걔네들 물어보니까 다 사탐으로 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탐런을 좀 바탕을 못하는 애들, 하위권 이런 애들이 사탐런을 했다면 최근에는 극상위권 애들도 사탐런을 할 수밖에 없는 왜? 자기 안전하게 50점을 맞아야 되거든 무조건. 그러니까 이제 생명과학에서는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면 자기가 안전하게 50점을 맞을 확률이 높잖아. 그럼 걔네들이 오히려 사탐런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면 극상위권 애들이 이렇게 사탐런으로 이탈했다 치면 당연히 누가 유리하겠어? 그냥 유리한 거지. 위에 애들이 또 빠져나갔으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만약에 올해도 이렇게 어렵게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했을 때 생명과학을 선택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전략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무조건 그냥 안 나오면 그냥 사탐으로 가야지. 사탐으로 간다고 해서 또 네가 사탐에서 또 원하는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이제 공부량이 적기 때문에 그 사탐에서 우리가 과탐에 써야 될 시간들을 사탐은 어차피 한 4분의 1 정도로 시간을 줄일 거고 그럼 그 나머지 시간은 뭐 다른 과목이나 이런 데에 더 활용을 해서 다른 과목에 쏠 수도 유리할 수도 있겠지만 그 과탐에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지. 근데 애들은 워낙 단순하기 때문에 일단 자기가 시험을 보고 나온 점수 자체만 보지 그 나머지 것들을 잘 안 보거든. 시험이 한 32점 이렇게 나왔어. 생명과학 못하겠다. 생명과학 뭐 같다. 막 이렇게 생각하지 이런 것들은 잘 생각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지. 오케이. 극상위권이 실제로 많이 이탈하고 있는 것도 선생님이 현장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 선생이기 때문에 극상위권에 실제로 이탈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더라.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생각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만약에 생명과학을 선택을 했을 때 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명과학을 선택을 했을 때 그럼 이제 이것들을 공부를 할 수 있는 그 1년 동안 내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생명과학에서는 비킬러 그 다음에 킬러가 난이도 차이가 굉장히 심해요. 그러니까 B킬러는 일상 누구나 다 맞출 수 있어 실제로. B킬러는 조금만 공부하고 암기하잖아. B킬러는 진짜 대부분의 학생들이 맞출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나와. 막 그런 거 있잖아. 뭐 에너지량 이런 거 보면은 얘가 살이 찌고 얘는 살이 빠졌다. 누가 더 밥을 많이 먹었냐. 뭐 이런 거 나오잖아. 그죠? 그러니까 B킬러 이런 거는 되게 쉬워. 문제는 여기 때문에 애들이 고민을 많이 하는 거거든. 너는 보통 생명과학에서 킬러 문제를 한 몇 문제 정도라고 생각을 해? 4-5문제. 우리가 한번 5문제라고 잡아보자. 그럼 내가 얘기하는 여기 5문제는 막전이 있잖아. 흥분의 정도에서 막전이. 그 다음에 근수축. 그 다음에 유전이 보통 6문제가 나오거든. 요중에 3문제.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가계도, 돌연변이에다가 플러스 알파. 이렇게 해서 유전의 3문제에서 여기를 우리가 킬러라고 하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 B킬러가 15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면 B킬러 15문제면 점수로 따졌을 때 여기는 뭐 다 어려운 문제니까 다 3점짜리겠지 그죠? 그럼 여기 15점 빠지니까 얘가 35점이 될 거 아니야. 여기 15점입니다. 그럼 일단은 네가 딱 봐도 일단 뭐가 먼저 돼야 되겠어? 그렇지, B킬러야. 이게 되게 중요해. 애들이 맨날 이렇게 어렵다 하니까 이쪽에 더 비중을 많이 드는데 아니 그냥 항상 얘기하면 너희들은 유전만 못하는 게 아니야. 이쪽이 워낙 임팩트가 많아 보니까 나머지 파트 쪽이 되게 뭐 별거 없어 보이고 여기도 많이 틀려 애들이 실제로 요즘에 항상성 이런 거 문제 어렵거든. 방용구 이런 것도 시간 좀 걸리잖아. 그죠? 기본적으로는 이게 먼저 완벽하게 돼야 돼. 내가 만약에 실제로 그래. 나는 킬러 버리겠어. 나는 그냥 목표가 나 한 3등급이나 나는 막 3등급 조금만 더 나오면 좋겠다. 그럼 기본적으로 봐. 이거 다 맞으면 거의 3등급 가까이 간다니까? 그렇잖아, 우리가. 그래서 지금처럼 1등급 컷이 막 42, 그 다음 막 38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내려가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내가 B킬러만 다 맞아도 3등급 근처로 갈 수 있거든. 여기다가 만약에 내가 킬러 문제 중에 5문제 한 2문제 찍어서 맞았어. 그럼 올라가는 거지 2등급으로. 어디 이제 가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생명과학은
3등급까지는 누구나 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과목 중에 하나예요. B킬러만 다 맞춰도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찍어서 몇 문제 운 좋아서 더 맞추면 2등급, 1등급까지 갈 수도 있으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먼저 여기부터 완성을 해줘야 돼요. B킬러를. 그럼 B킬러는 어렵지 않으니까 일단 개념 공부를 하면서 그죠? 정리를 해야 돼요. 개념 정리를 자기가 꼼꼼하게 하고 만약에 정리, 내가 이 단원이 대충 내용은 쉽게 했는데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럼 이제 선생님의 도움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생님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내용이 어려워서 이해가 안 돼요. 이해시켜줘야지.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쉬운데 이게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리해주지 깔끔하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선생님의 역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념을 정리할 때 당연히 그냥 정리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수능에, 즉 평가원들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이 단원에서는 어떤 식으로 출제하는지를 봐야 돼. 아니, 여기서는 출제를 A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나는 B 방향으로 정리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개념 정리는 기본적인 기출 문제를 토대로 해서 문제에서 평가원에서 요구하는 방향으로 일단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외워야죠. 암기해야지. 애들은 기본적으로 공부를 할 때 우리가 봤을 때 뭐냐면은 공부량이 되게 턱없이 부족하거든,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런데도 본인 스스로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우라는 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 애들이 B킬로 공부할 때 보면 어떻게 하냐면 책을 이렇게 읽잖아요. 근데 책을 이렇게 읽으면 안 돼. 아니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개념서를 이렇게 단어를 읽어. 그러면 대충 다 알지 않냐? 배웠으니까? 그럼 글이 적혀 있는 거 보면 다 알지, 당연히 배운 거고 내용이 쉬우니까. 그렇게 해놓고 자기가 다 알았다 아니면 자기가 다 외웠다고 착각을 해요. 근데 예를 들어 실제로 내가 백지를 딱 줘. 야 그러면 중추신경계하고 말초신경계를 이렇게 줄 테니까 니 정리해봐. 못 적어. 책을 보면 당연히 알지, 적혀 있으니까. 근데 암기라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어느 단원에 무슨 내용을 정리해봐 하면 막힘없이 정리할 수 있어요. 수능이 나오는 그 스타일대로. 그래서 그걸 암기라고 하기 때문에 제발 암기할 때 눈으로 하지 말고 손으로. 내가 넷째에다가 내가 이 단원의 내용들을 정리해보는 식으로 해서 적어보는 거지. 그러다 보면 내가 어느 부분이 아직 좀 안 이어져 있구나, 미흡하구나, 헷갈리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되거든. 그러니까 책만 자꾸 읽지 말라고. 처음에는 읽지만 그거를 내 머릿속에 넣을 때는 손으로 암기해요. 손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되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돼요. 얘네들 문장에 내가 나중에 6월 모평 끝나고 한 몇 개월 안 남았을 때 그때도 솔직히 이런 B킬러의 개념 정리 안 되는 게 되게 많거든. 그럼 내가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기출 문제 하나 사, 마다텀을 사든 뭘 하나 사가지고 B킬러는 솔직히 수업을 안 들어도 어느 정도는 지가 아니까 정리해놨으면 풀 수 있잖아요. 그럼 이 기출 문제를 4번 정도를 그러니까 빠른 시간에 4번 정도를 문제하고 뒤에 해설지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나는 양이 너무 많아서 엄두가 안 난다 그러면 기출문제하고 뒤에 해설지를 한꺼번에 합쳐가지고 4회독을 해버려. 그럼 그게 기본적으로 B킬러는 기출문제만 그렇게 몇 회독을 해도 어느 정도 성적이 나와.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이상한 문제 풀 필요도 없어. 이거는 기출문제만으로도 다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정리를 빨리 하는 게 좋아. 시간 끌지 말고 빨리 해야 돼, 빨리.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내가 15문제를 어느 정도 완벽하게 풀 수 있어야 돼. 그런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럼 선생님 내가 이 B킬러를 도대체 몇 분 안에 풀어야 됩니까? 이런 얘기 많이 한단 말이죠. 왜냐면 다 시간 어떻게 되잖아, 전부 다. 킬러 문제가 워낙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니까. 그러면 이거는 사람들마다 다 다르거든. 만약에 내가 어떤 학생한테 야 B킬러를 무조건 8분 안에 풀어. 그런다고 다 풀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요 킬러 5문제를 내가 나라는 사람이 냉정하게 객관을 시켜서 나라는 사람이 냉정하게 내가 지금 실력으로 저 5문제를 풀 때 과연 내가 몇 분이 필요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킬러는 네가 이제 1년 동안 쭉 공부를 할 거지만 이렇게 1년 동안 쭉 공부를 해도 실력이 느는 게 그렇게 티가 잘 안 난다. 내가 한 달 공부했다고 갑자기 유전의 가계도를 막 풀 수 있는 건 아니거든, 절대로. 그러니까 킬러는 내가 실력의 향상폭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의 실력으로 내가 이 문제를 풀 때 과연 몇 분 정도가 필요한지를 냉정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5문제를 풀 때 20분이 필요하더라. 난 한 문제랑 한 4분 걸릴 것 같다. 그럼 20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10분 안에 풀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로 결정하는 거지. 이거를 그냥 이것만 가지고 절대적인 시간을 갖고 결정하는 건 아니야. 그래서 내가 킬러를 풀 때 현재 얼마의 시간이 걸릴 건지를 냉정하게 판단을 하고 그러려면 나는 빅킬러를 이거 외에 나머지 시간에 풀어야 돼. 내가 이 25분이 걸린다. 그럼 20분, 5분 만에 풀어야 되는 거야. 저거를. 그러면 자, 처음에 내가 여기 있는 15문제를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가서 내가 이제 모의고사를 풀 정도의 이제 시간이 오겠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럼 모의고사를 풀 때 B킬러만 따로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B킬러를 처음에는 내가 몇 분이라고 정해놓지 말고 처음에 이 B킬러를 시험을 봐서 풀 때 처음에 한 20분 걸리잖아. 그러면 이거를 계속 목표 시간이 될 때까지 줄여나가는 거지. 내가 목표 시간이 될 때까지. 그런 식으로 계속 B킬러를 연습을 해나가야 돼. 왜냐면 내가 만약에 킬러를 되게 연습을 많이 했어. 나 막 가계도 하고 돌연변이만 열심히 연습했어. 그래서 나 가계도 하고 돌연변이를 풀 수 있는 실력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이거를 내가 제 시간에 못 풀잖아. 그러면 너는 가계도나 돌연변이를 풀 기회조차도 안 주어져. 시간이 안 돼. 아니 그냥 찍고 그냥 제출해야 될 수밖에 없는 시간대가 돼. 그러니까 이걸 아무리 많이 연습해봐도 이걸 제 시간에 못 풀면은 이거는 내가 풀 수 있는 기회도 안 주어진다고 생각하셔야 돼. 자, 그래서 어쨌든 요거를 많이 줄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 킬러 문제를 연습할 때는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하냐 하면 문제를 많이 푼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 문제 연습할 때는 유형별 풀이 방법을 자기가 확고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근수축에서 구간을 기역, 니은, 디귿으로 안 주어지고 이거를 A, B, C로 주어지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만약에 구간을 더하기로 나왔을 때 어떻게 풀 것인가? 구간을 분수로 줬을 때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흥분의 전도에서도 두 뉴런의 만약에 자극 지점이 같을 때는 어떻게 풀 것인가? 두 뉴런의 자극 지점이 다를 때는 어떻게 풀 것인가? 전이가 주어지지 않고 전이를 A, B, C로 주었을 때는 어떻게 풀 것인가? 그럼 각각의 유형이 있을 거 아니야. 마찬가지로 세포분열에서 DNA 상대량의 숫자가 나왔을 때 아니면 OX의 영역이 나왔을 때 이걸 과연 내가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그러면 이 유형별의 각각의 풀이 방식을 자기가 확고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이 문제 유형에 따라서 어떻게 푸는지 난 잘 모른다. 근데 보통 애들이 그냥 이런 확고하게 돼 있지 않은 애들은 그냥 자기 임기응변으로 푸는 거야. 컨디션 좋은 날은 잘 풀겠지. 근데 컨디션 나쁘고 문제 이렇게 나쁘고 못 푸는 거야. 항상 임기로 그때그때 풀이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야, 계속. 그래서 항상 문제를 풀 때 그냥 푸는 게 아니라 각각의 유형에 따라서 내가 문제를 어떻게 풀 거다라는 것이 정해지면 그거에 따라서 일관되게 연습을 계속 해나가야 돼. 이게 또 먼저 필요해. 요런 유형이야. 계속, 요런 유형은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럼 그 유형을 일관된 방식으로 계속 연습을 하나가는 거지. 각각 유형별로. 그래야만 나중에 우리가 문제를 빨리 푼다라는 건 익숙해져야 빨리 풀거든. 내가 문제를 익숙하지 않은데 문제를 빨리 풀 수는 없어, 절대로.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것들은 결국에 실력이 늘어나야 시간이 줄어들지 다른 방법은 없어, 결국에는. 그러려면 내가 어떤 유형을 일관된 방식으로 계속 풀어나가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각 유형별로 내가 어떻게 문제를 풀이할 것인가에 대한 연습이 일단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연습을 통해서 이거를 기출에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이 유형을 이런 방식으로 풀었을 때 연습을 했어. 그럼 실제로 기출 문제에다가 이게 적용이 되느냐? 기출에다 적용했을 때 실제로 이런 방법으로 문제가 풀어지는가? 그래서 기출 위에 평가원에 나온 이런 문제들에가 이런 것들을 다 적용을 해서 이런 방식들을 어느 정도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연습하는 건 단순한 연습이야. 아주 간단한 거. 괄호 넣기도 있을 거고 예를 들어 유전에서는 만약에 두 개 연관 문제에서 여기가 스몰 A, 스몰 B고 여기가 라지 B, A라는 사람이 있고 여기가 라지이고 스몰 B고 여기가 스몰 B라는 사람이 둘이 교배했는데 자손이 4가지가 나오는데 아빠와 닮은 자손이 나올 확률이 16분의 3이네. 그럼 여기도 채워봐라. 얘가 어떤
어떤 유전자를 그럼 이런 거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걸 채울 때는 어떤 논리로 내가 채울 것인지를 알고 일관된 방식으로 계속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얘를 채우는 연습을. 그런 다음에 이거를 실제로 기출 문제에다가 적용을 시켜보는 거지. 그런 다음에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모의고사 형태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더 문제를 양치기로 해서 계속 새로운 문제들을 계속 적용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이 킬러 부분을 우리가 어느 정도 마스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나는 이제 킬러를 얘기할 때 애들이 지금 생명과학을 도대체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 공부를 물론 그거를 절대적인 시간이라는 건 학생마다 다르겠지 그게. 그죠? 내가 실력이 있는 학생일 수도 있고 실력이 없는 학생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나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애들이 초반에 이렇게 너 좀 생명과학 공부 좀 하냐? 일주일에 좀 하냐? 얼마 정도 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 수학이 아직 잘 안 되지. 뭐 국어가 아직 뭐 좀 덜 나와서. 그러니까 애들이 바탕을 미루기 시작하는 거야. 왜냐하면 국영수 중요한 거 알지. 국영 중요한 거 알지만 과탐도 되게 중요하거든. 그렇게 해서 초반에 자꾸 미루고 이렇게 하다가 시간이 한 6월 넘어서 지나가 버리잖아. 그럼 몇 개월 안 남을 거 아니야. 그럼 몇 개월 절대로 그 몇 개월 남은 시간에 절대로 할 수가 없어. 이거는 어느 정도 항상 내가 뭐냐면 누적된 복습이 실력을 만들지 우리가 생각해 어느 정도는 이 질적인 향상이 이루어지려면 양적인 누적이 있어야 돼. 양적인 누적이 없으면 절대로 질적인 향상이 안 돼. 우리 예를 들어서 야구하는 사람들이나 뭐 예를 들어 축구 뭐 이런 프로 선수들 보면 러닝부터 시작하잖아. 항상 러닝을 할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런 것들에 해서 어느 정도 체력이 다져져야 뭐 그 다음부터 야구 실력을 늘릴지 뭘 할지 아니 처음부터 막 공 맞고 던지고 하는 게 아니거든 그죠? 어디 가서 만약에 기타를 배우더라도 초반에 가면은 처음부터 막 화려한 기술을 알려주는 게 아니잖아 그죠? 기초적인 양적인 시간이 필요해. 그래서 그런 양적인 누적이 돼야만 질적인 발전이 될 수 있는데 나중에 6월 지나서 이제 과탐 한번 해볼까 양적인 누적을 할 시간이 안 돼. 그렇게 되면 그때 이제 부랴부랴 막 급하니까 막 문제풀이부터 시작하고 문제 많이 풀면 되겠지 막 하잖아. 절대로 질적인 향상이 안 나와. 그래서 항상 초반에 양적인 누적을 갖추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발 국영수 핑계 대지 말고 절대로 미주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좀 수학이 부족해. 생명과학도 부족하잖아. 왜 부족한 것도 생각을 해야지. 그러니까 처음에 국영수 중요한 거 알겠지만 과탐도 네가 어느 정도는 절대적인 시간을 좀 해줘야 돼. 안 그러면 자꾸 네 마음속에서 이게 자꾸 합리화시켜. 나 수학해야 되잖아. 뭐 생명과학 좀 이따 하면 되지 뭐. 뭐 배우면 되지 뭐. 이게 절대로 안 돼. 절대로 마음속에서 양보를 하면 안 돼. 과탐을. 그래서 내가 보통 생각이 뭐냐면은 주말에 있잖아. 주말에 뭐 토요일, 일요일 네가 좀 한가한 시간, 뭐 학원을 다니지 않거나 조금 한가한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중에 이 주말 정도에서 한 4시간 정도, 한 3, 4시간 한 요 정도는 네가 무조건 나는 내가 이거 공부한다 라고 생각하고 절대적인 시간을 하나 이거는 뭐 절대로 내가 수학이 안 나와도 이거는 생명과학에 나는 무조건 배정할 거야. 절대적인 시간 하나를 배정을 해도 나는 뭐 주말에 요 시간만큼은 나는 무조건 생명과학에 킬러 공부할 거야. 나 문제 막 풍분의 전도는 막 풀어보고 과제도 막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은 생명과학은 특징이 또 뭐냐면 한 달 정도 책 딱 덮고 안 보잖아. 다 까먹는 거니까. 그러니까 항상 생명과학은 자주 봐야 돼. 자주. 근데 그게 자주 안 되니까 일주일에 이런 정도라도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듬을 계속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한 달 정도 책 끊어보면 리듬이 확 떨어져요. 내가 어떻게 풀었지? 내가 이 유형을 어떻게 접근했지? 어떤 순서로 이걸 접근해서 풀었더라?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있잖아. 3월 달부터 어쨌든 우리는 전범위를 봐야 돼요. 무조건 모의고사는 계속 수능 때까지 전범위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아직까지 나는 이 부분이 이 부분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점수가 이것 때문에 안 나왔을 거야. 계속 합리화시키거든. 4월달 나는 가계도를 안 풀어봐서 가계도는 점수 어차피 안 나올 거야. 계속 합리화시키거든. 그래서 빨리 내가 전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빨리 복습을 한 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떤 달에 무슨 단원의 문제가 나오더라도 바로바로 풀 수 있도록 리듬을 수능 때까지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려면 계속 내가 시간을 딱 정해두고 자주 봐줘야 돼.
그래야만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세부적으로 이런 유형별의 어떤 스킬을 쓸 것이냐 이런 것들은 내가 어려우면 선생의 도움을 받는 거지. 이렇게. 어떤 선생의 스킬이 괜찮더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 이 선생도 들어보고 저 선생도 들어보고 인강에 또 누구도 유명한 에서도 들어보고 막 할 거 아니야. 그랬을 때 유명한 선생의 스킬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거든. 그럼 좋은 건 뭐냐면 나한테 맞는 게 좋은 거야.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를 봤는데 요 부분은 저 선생의 스킬이 나한테 맞더라. 또 요 부분은 이게 나한테 맞더라.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잘 모를 때에는 선생의 도움을 받아서 요 유형은 이런 스킬로 앞으로 풀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자기 걸 만들어 나가는 거지. 그렇게 해서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그 어느 정도의 스킬이 자기화되어 가거든. 그럼 이걸 내가 변형할 수가 있어. 남의 거지만 이제는 내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두 사람의 스킬을 섞어서 쓰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더라.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스킬들을 자기화시켜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해.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선생의 도움을 받아서 공부를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내년에 수능에서 생명과학이 어떻게 될 거냐면 지금은 예측이 힘들고 9월 모평이 끝나봐야 약간의 예측이 가능해. 올해는 난이도나 또는 어떤 단원에 이 문제는 이런 유형이 나올 것 같다. 이런 식의 이제 그런 유추가 좀 가능하거든. 지금은 뭐 어쩔 수 없어. 지금은 다 해봐야 돼. 그리고 우리가 결국에는 교육 과정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제일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까지 나온 유형들을 다 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만약에 새로 바뀐 교육 과정에 이제 뭐 1년 차나 2년 차나 3년 차밖에 안 됐다 그러면 기출된 유형이 별로 없잖아. 그럼 내가 연습해야 될 게 많지는 않겠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제까지 했던 모든 유형들이 얼마나 많이 기출됐겠니? 그 모든 유형을 다 봐야 되는 게 엄청난이 아니죠. 이제까지 나온 유형들은 다 봐야 되니까. 그게 좀 약간 불리한 거죠. 마지막 해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거지. 아까 화학 선생님이 8시 반에서 8시 반부터 과목 설명하셨는데 그때도 한 명이 왔다 그러더라고. 내가 화학이 한 명 온 건 이해하겠어. 생명과학이 한 명 온 거는 이게 올해의 현실을 반영해주는 이게 징조가 아닐까. 선생님 여기 네오에서 단과를 하거든. 네오에서 단과를 금요일날 저녁에 하는데 오늘 저녁에 좀 수업을 하는데 예전 같았으면은 그냥 겨울 방학 때 시작하면 그래도 한 20명 이 정도 모였는데 올해는 지금 올해 뭐 몇 명 없어. 올해만 어쨌든 뭐 내년부터 또 다 바뀌니까 이 과정이. 그래서 뭐 설명을 내가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해줬는데 혹시 뭐 궁금한 점이나 뭐 질문 같은 거 있어 없습니까? 나중에 수시 공부를 해서 수능 성적으로 돼야 될까요? 간호학과 혹시 상탈 원문에서 두 번은 상탈을 그거는 입시 저걸 봐야 되죠. 그거를 네가 한번 찾아봐. 내가 그거를 뭐 다 외우고 있지 뭐는데 그게 아마 담임 선생님들이 많이 아실 거야. 여기도 이제 우리 그 국영 선생님들 다 담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아마 요번에 여기 지금 오면 담임 선생님 있잖아. 오늘 담임 선생님 이름 알지? 여기 고3에 이제 요번에 윈터 들어갔을 거 아니야. 그럼 고3 윈터 들어오면은 자기 고3반에 담임 선생님이 계시거든. 그 담임 선생님이 아마 알려주실 거야. 너 종례하고 졸업할 때 몇일 때냐? 노래를 안 해요. 그래? 이 담임 선생님한테 한번 가서 물어봐. 학과나 그거는 아마 더 잘 알고 계시니까 물어봐서 아마 간호과에서 사탐을 두 과목 했을 때 불리한 곳이 있는지 아마 물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 담임 선생님한테 한번 가서. 그래서 사탐을 두 과목 할 사람이 있구나. 제가 3학년 때 내신에서 세민을 해가지고 그 민간 같이 보내려고 인강을? 혹시 런닝하게 되면 그럼 어차피 사회복하고 생겨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사탐은 나중에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해? 인강 쪽으로 해서 할 거야? 정당은 말고. 사탐이야. 인강 공부만 해도 괜찮지 않을까? 다른 질문은 없어? 생명과학에 대한 질문을 해. 근데 갑자기 어렵다. 생명과학. 좀 어려워. 진짜. 문제를 왜 그렇게 내는지
이게 어차피 난이도가 한번 올라가면 내려오지를 못하잖아. 사람의 눈이 높아져 버렸잖아. 낮출 수가 없어. 더 이상이잖아. 이제 요 교육 과정을 끝내는 수밖에 없지. 빅킬러를 충분히 연습하면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럼 다 맞출 수 있죠. 내가 예를 들어서 어차피 생명과학을 다 배웠을 거 아니야. 그러면 작년 6월 모평이나 9월 모평이나 수능을 뽑아가지고 거기서 BQ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 있잖아. BQ를 15문제 풀어봐. 얼마나 쉬운지 어려운지 한번 풀어봐. 너 풀어보면 알 거야. 아, BQ러가 이 정도 수준이구나. 이 정도는 뭐 내가 어느 정도 다 맞출 수 있겠네. 이게 문제는 다 맞추는 건 맞춘 거지만 시간이 문제지. 얼마나 빨리 풀 것인가. BQ러를 뭐 공부하는 학생들 치고 B킬러를 만약에 나는 한 세네 문제 틀리다 그럼 그런 애들은 사탕 가야 돼. B킬러만 그냥 틀리고 이러면 생명은 힘들어. B킬러에서도 잘 못 풀 텐데 B킬러 다 맞추고 킬러에서 어느 정도는 찍어서 맞춘다고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맞지만 내 실력이 만약에 20문제 중에서 30분 안에 17문제 정도 푸는 실력이 있다 그럼 3문제 찍어야 될 거 아니야 어차피. 그럼 나중에 전략적으로 세우거든. 내가 하면 공부를 할 때 아예 그냥 3문제를 포기하겠다 이렇게 공부할 거냐 아니면 그래도 3문제를 혹시나 내가 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지 모르니까 이 3문제를 끝까지 연습하고 가느냐 이제 그런 것도 나중에 어느 한 9월 정도 넘어가면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차라리 여기서 뭐 유전의 3문제를 포기한다 했을 때 그 시간에 차라리 막점이나 뭐 이런 거에다가 더 비중을 둬서 여기 연습을 더 많이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올해 만약에 생명과 이렇게 모의고사 이렇게 보다 보면 대충 나올 거야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나는 아무리 해도 3문제 이상 3문제 정도는 내가 어차피 시간이 안 되는구나. 그럼 저걸 찍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선생님 이제 12월달, 11월달쯤 되면 찍기 특강도 해서 어떻게 찍을 건지. 그거 되게 중요해. 나도 찍기를 하는 게 되게 확률상 되게 높은 거거든. 확률상 되게 높은 찍기 특강이 있어. 그리고 만약에 생각해 내가 뭐 이거는 다 맞췄다 치고 그 다음에 킬러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내가 2문제 정도는 푼다 쳤을 때 그럼 3문제를 내가 찍어야 된다. 그럼 나머지 문제를 다 맞췄다는 가정하에서 일단 제일 먼저 보는 건 몇 번이 적게 나느냐. 그죠? 1, 2, 3, 4, 5번 중에 몇 번이 적. 그럼 그것도 맞추려면 다른 걸 다 맞췄을 때 가정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문제 다 맞추는 게 중요하지. 그래야 찍기도 어느 정도 가능하니까. 너 만약에 생명과학 하려면 유전을 기본적으로 방학 때 되게 많이 해놔야 돼. 그렇게 안 하면 성적이 되게 올라갈 폭이 되게 더뎌. 그러니까 겨울 방학 때 유전을 어느 정도 해놔야만 성적이 좀 잘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생명과학 이제까지 했을 때 뭐 인강이나 이런 걸 들어보거나 한 적이 있어? 아니면 전과로 어디 뭐 학원을 다니거나 한 적이 있어? 학원 다녔었어? 그래? 1년 내내 계속 다녔어? 그래도 학원에 도움 받았구나. 그럼 어느 정도 유형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이거는 이런 식으로 푸는 게 낫다 이런 것도 많이 들어봤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인지 잘 쓰는 건데 내가 이거 한번 예를 들어 만약 가계도에서 실제로 기출문제거든. 네가 분명히 풀어봤을 거예요. 이건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내신할 때도 아마 선생님이 풀어줬을 거예요. 알죠? 병토시 한 거야.
요 세 사람이 1번, 2번, 5번 중에 하나다 이렇게 나오고 문제가 이제 하나가 상이고 하나가 X 하나가 상이고 하나가 X거든. H와 T 기억과 니은 병이 있을 때 그럼 네가 이런 문제를 만약에 푼다라고 치면 맨 처음에 뭘 봐? 2랑 6, 3이랑 6에 무작용을 다시 뭐라고? 3이랑 2하고 6? 3이랑 3하고 6은 유전병 없어. 2번, 3번, 6번은 다 정상이야. 기억, 어떻게 있잖아. 기억, 그 3과 4 사이에서 6이 나왔는데 3과 4 사이에서 6번 나온 거? 기억이 나요. 여기 근데 3번하고 4번에서 6번 나온 걸로 뭐 알 수 있는 게 없는데. 왜냐면 3번, 4번이 니은병이 없지만 6번도 니은병이 없잖아. 기억, 이 기억 유전병에서 응, 이게 상념 색채 유전이면 응, X 유전이라고 했을 때 응. 4, 5번 자녀가 표현량이 반영되는 기억이 4번에서는 반영됐으니까 상념 색채 유전 그래서 이거 할 때 내가 이제 이걸 순서를 정해놓은 거거든. 그래서 스텝 1, 스텝 2, 스텝 3에서 처음에 이제 스텝 1에서 보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이제 이런 게 있다. 이게 상유전이거든. 이 상유전은 알겠어? 그죠? 병남자와 정상여자의 일촌도 되고 병여자와 정상남자의 일촌도 가능하면 상유전이다. 왜냐하면 반성유전이면 우성아빠에서 우성딸밖에 안 나오잖아. 근데 여기서 만약 병이 우성이면 이게 안 될 거고 병이 열성이면 이게 안 되잖아. 이게 반성유전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기억이 상유전이다 이게 나오거든. 그럼 기억이 상유전이 나오면 이게 반성이다. 그럼 이거 가지고는 우열을 모르니까 대신에 반성유전은 여기서 우열을 알 수 있거든. 나에서 어떻게 알아? 이제 확정이 돼서 유전자의 위치가. 그러면 미은이 반성유전인데 반성유전은 같은 부모가 없어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 그는 아빠와 딸이 다르거나 엄마와 아들이 다르면 여자가 우성이다. 여기 있어. 그래서 지금 보면 어디 있어? 여기 아빠와 딸이 다르잖아. 그럼 여자가 우성이니까 정상이 우성이야. 그래서 여기가 정상이 나오고 일단 이 자료를 먼저 보기 전에 이 가해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확인을 해야 되거든. 그다음 여기서 이제 A, B, C가 0, 1, 2 중에 하나다 이렇게 나오는 스타일이거든. 그런 다음에 이제 내가 항상 이 가계에 대해서 제일 얘기하는 거는 부모와 자녀가 표현형이 다르면 부모와 자녀의 표현형이 다르면 열성 유전자를 공유한다. 이거 들어봤어? 열성 공유. 왜냐하면 얘가 얘한테 무조건 유전자를 하나 줬을 거 아니야. 근데 표현력이 다르면 우성 유전자를 줬겠어? 열성 유전자를 줬겠어? 당연히 열성 유전자를 줬겠지. 우성 유전자를 공유하면 표현력이 같아지니까. 그럼 얘도 스몰 h를 갖고 얘도 스몰 h를 가질 거 아니야. 그러면 두 사람은 우성 동형이 될 수 없잖아. 뭔 얘기인지 가? 이걸 이제 내가 수업할 때 부모와 자녀의 표현력이 다르면 열성 공유에 의해서 우성 동형이 되지 못한다. 이걸 열성 공유와 우성 동형의 법칙이라고 그러거든. 그럼 여기 보면 기억이 다르잖아. 얘네 둘은 열성을 공유하니까 우성 동형이 없어. 여기도 기억이 다르잖아. 그러면 여기 둘은 열성 유전자를 공유하기 때문에 우성 동형이 없어. 그러면 여기 있는 네 사람은 기억에 대하여 우성 동형이 없다. 그러면 여기에 뭐가 못 들어간다는 거야? 숫자. 우성 유전자인데. 우성 동형이 없대잖아, 여기에. 그럼 뭐가 못 들어가?
2가 못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풀이를 해나가는 거거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 풀 때도 보는 원칙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계속 1번, 아까 말했지만 1스텝에 의해서 이게 3, 이게 반성이 나오고, 2법칙에 따라 반성 유전의 우열을 확인하고, 3법칙에 의해서 이 숫자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돼야 되는 거죠. 그걸 다 써서 계속 또 다른 문제 적용을 해보고 있대. 오케이? 원래는 우리가 1시간을 설명회를 하고 나머지 1시간은 이제 애들한테 질문 받고 이렇게 하는 건데 질문 더 이상 없어? 없으면 돌아가도 돼. 괜찮아. 내가 권수익이야. 내가 권수익 선생님. 내가 없네. 오늘 50명 더 오고 내가 권수익이야, 권수익. 어? 누구? 아, 김은주? 아, 김은주 선생님은,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거는 과목별 설명에는 대표 선생님 한 사람씩만 와서 설명하는 거고, 그러니까 아까 한 번 생명과학도 이제 김은수 형하고 나중에서 내가 올라가기로 했고, 지구학도 한 분이 와서 설명하실 거고, 나중에 수업은 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들어갈 때는 김은주 선생님 수업을 듣겠지, 나중에. 아, 그래서 김은주는 여자 선생님이야. 나는 남자 있어. 김은주가 아니라는 거야. 오케이? 김은수 선생님 수업 잘 들었어요.